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 수심가라는 이제 민요 작품 정리한 거에 이어서요, 오늘은 잡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매년 수능 연계 교재에 잡가가 실리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잡가 중에 유산가라는 작년인 것 같아요. 유산가라는 작품이 실렸었고요. 이 잡가의 특징은 뭔가 논리적인 연관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약간 그 가사 문학을 흉내내는 과정 속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가사계 잡가라고 하고, 판소리를 좀 약간 유사하게 따라한, 판소리에서 뭔가를 좀 차용한 판소리계 잡가, 민요를 따라한 민요계 잡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영산가, 요건 이제 가사계 잡가라고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소춘향가는 판소리계 잡가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영산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서 살짝 정리해봤어요. 가사계 잡가라고 했으니까 뭔가 가사와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일반 4대부 가사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텐데, EBS 교재에는 그것을 그래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살짝 압축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보죠. 기존 4대부 가사와 공통점이 있다더라. 그러면 공통점이니까 기존 4대부 가사에도 있고 우리가 보게 될 이 잡가에도 있는 모습이겠죠. 사음보 연속체, 요거는 기본적인 가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음보, 보통 시조와 가사에 우리가 사음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음보들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연과 관련된 삶을 노래하고 있다. 4대부 가사의 특징이죠. 다만 그러니까 이 잡가에도 자연 노래하는 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4대부 가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노래함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것, 내면을 수양하는 도구로서의 자연, 도를 추구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얘기하는 반면에, 가사계 잡가에서는 그 자연을 놀이의 공간, 그러니까 유흥, 즐김의 공간, 그래서 유산가 같은 경우에도 산에 놀러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 사음보 연속체와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에는 사음보를 꼬박꼬박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경우, 예를 들면 음보가 2개밖에 없다든가, 혹은 3음보밖에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한자어나 중국 고사를 많이 이용해서 되게 이제 가사문학은 양반들이 많이 향유하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류층의 언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류층 하니까 뭔가 좀 귀족 이런 느낌이 나긴 하겠지만, 그냥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배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식을 좀 이렇게 약간 뽐내는 그러한 도구로 많이 사용했던 게 이런 가사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면들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영산가라고 하는 가사계 잡가에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공부하기 앞서서 좀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5가지 정도는 영산가를 다 공부했을 때, 나 이 내용 알겠어! 라고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잡아본 거거든요. 자, 일단은 중국 고사나 식구를 차용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한 것들이 많다. 문제에서도 그런 게 보이고요. 두 번째, 이 영산가라는 작품을 크게 3덩어리로 쪼개보자면, 자연 속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고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유흥을 권유하고 있다. 근데 선생님, 여기다 왜 노란색을 여기다만 칠해놨을까요? 요게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요. 그래서 영산가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EBS 교재는 A, B, C, D, E로 5덩어리를 나눴는데, 그 5덩어리를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이 작품 속에는 꽃이라는 소재가 나오고 영웅들 소재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초로인생이라고 하는 것과 둘 다 비교, 즉 대조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떤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미리 살짝 언급을 드리면, 이 꽃은 매년 펴요. 그러니까 늘 돌고 돈다라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의 반면에 얘는 어떨까? 이런 것들. 영웅들은 죽은 다음에 되게 길이길이 이름이 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따 본문 통해 볼게요. 다음 네 번째,
색채 대비라는 게 많이 등장하고 의인화에 대한 얘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여산이라는 공간. 이건 관동별국 같은 거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자연을 예찬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 중국의 여산, 우리나라 산은 아니에요. 중국이 여산을 가지고 나왔을 때 왜 나왔냐? 아니 우리나라 산 얘기하고 우리나라 자연 얘기하는데 왜 여산을 가져왔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나라 이 조선 사회는 중국을 대국이라고 해서 되게 좋은 나라, 멋진 나라, 큰 나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 우리나라의 문물을 자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A 파트네요. 영산가 산 꼭대기에서 부른 노래. 그러니까 뭔가를 보며 지었겠죠. 영산 홍록에 봄바람 넘노나니 봄인가 봐요. 뭔가 마음 설레고 봄이 오면 놀러 가고 싶고 지금 여름이지만 자, 영산 홍록이에요. 영산의 홍록, 홍색과 녹색이 이거 붉은색이고 다음 녹색이니까 붉은색과 녹색은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색채가 대비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요. 봄바람에 넘노나니 황봉백적. 이 봉자는 벌봉자고요. 우리가 양봉한다 하죠. 양봉사업. 적, 나비접자예요. 그러니까 벌과 나비가 있는데 벌은 노란 색깔이고요. 우리 보통 벌은 노란 색깔 꿀벌들 보면 알죠. 그다음 나비는 흰 나비도 있지만 뭐 여러 나비가 있지만 어쨌든 노란 색깔 흰색이니까 요것도 역시 색채 대비구나. 그죠? 그다음 붉은색과 푸른 잎은 그럼 붉은색과 푸른 잎도 마찬가지로 색채 대비구나. 되게 많네요. 색채 대비가 엄청 많네요. 그죠? 자, 이런 잎들은 그러니까 자연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색채 대비들을 느낄 수 있겠고 이런 이파리는 산양산기. 이 기라고 하는 건 봄이 왔으니까 산의 기운이에요. 봄 기운 정도를 예상하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봄 기운을 자랑하고 아니 꽃과 잎이 어떻게 이런 걸 자랑하지? 보통 자랑한다는 건 정서와 감정과 연결되는 거니까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화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불어서 가는 새, 오는 나비, 자연물이죠. 꽃과 잎처럼 자연물인데 얘네들이 춘기, 춘흥, 흥이라고 하는 건 흥취를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봄이 와서 신난 거예요. 봄이 왔으니까 오 신나 뭐 이런 거죠. 그럼 봄의 흥취를 조롱한대요. 봄이 왔네 메롱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즐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새와 나비가 뭔가를 즐겨요? 즐긴다라는 건 또 정서에 관한 거잖아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의인화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처럼 표현했으나 요 안에는 뭔가 이 사물들이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감정이입이라는 것도 함께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언급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이 영산가라고 하는 가사계 작가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첫 번째가 자연 속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자연 속의 흥취를 노래한 것이 지금 우리가 A라는 파트에서 이걸 노래하고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까 요 다음이 뭐였냐면 인생 무상에 관한 거였죠. 그죠? 요것도 있는지 잠시 찾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이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의 노는 감정이니까 일종의 유흥을 권유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 파트 끝났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그러면 A 파트는 여러분 저거죠? 자연 속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데 자연 속에서의 뭔가 흥이 나는 것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요. 죽장을 짚고 망해를 신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나무 죽자고요. 장자는 그냥 막대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나무 막대기를 짚고요. 우리 산에 갈 때 보통 아버님들 산에 가실 때 지팡이 짚고 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안 짚고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뭔가 의지해서 힘을 내서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뚝뚝뚝뚝 짚고 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죽장을 짚고 망해를 신어라. 그러면 죽장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 지팡이, 망해라고 하는 건 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산에 놀러 가는데 뭘 바리바리 막 다 싸고 막 뭐 라면 뭐 그다음에 뭐 버너 그다음에 가스 해갖고 막 한 몇 박 며칠 묵으려는 그런 대단한 차림새가 아니라 그냥 간편한 차림새, 다른 말로 소박한 옷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연을 얘기할 때 소박한 옷차림에 대한 거나 아니면 소박한 뭐 음식, 소박한 집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요런 게 나오게 되면 대개는 뭐 만족감에 대한 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박한 옷차림이다 하면 작은 것들, 야, 요만큼이면 만족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본지족 같은 걸로 많이 이어가요. 자, 계속 가보죠. 이렇게 소박한 옷차림을 차림새로 가서 천리강산을 들어간대요. 그럼 내가 천리강산에 없었는데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리강산 들어가니는 우리가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구나, 요 정도를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내가 보고 있는 건 폭포인가 봐요. 여산이 여기로구나. 그럼 여산의 모습은 여기서 보일 리가 없어요. 여기가 여산일 리도 없고요. 얘는 지금 영산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여산이라는 것이 여기로다라는 얘기는 내가 보는 이 우리나라의 풍경이 마치 여산 같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영탄적 어조가 쓰인 건 알겠고요. 영탄법이죠. 그 다음 여산이라는 중국의 산과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이 그만큼 멋지다라고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비료지카 삼천처, 아래로 뚝 떨어지는 3,000척이나 되는 아마 폭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 의시은하 낙구천, 아래로 떨어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폭포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물줄기, 3,000척이나 되는 물줄기, 다 폭포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게 이 구절 잘 봐요. 여기에 보면 비류지카 삼천처, 의시은하 락구천, 이게 다른 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 시가 뭐냐면, 여러분 이태백 알죠? 이태백, 중국의 유명한 신선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선, 그러니까 시를 짓다가 신선이 됐다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 이백이 지은 망여산 폭포라는 게 있어요. 이 망여산 폭포라는 시를 차용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뭔가를 보면 자기가 뭔가를 떠올리는 것들을, 그럴듯한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창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식구를 차용했구나. 그럼 이거는 이런 한자어, 다른 데는 막 이렇게 한글 쓰다가 갑자기 한문을 쓰잖아요, 한자어를. 요거 뭔가 좀 뽐내려고 하는 거네. 상류층의 언어를 빌려왔구나, 이걸 알 수 있겠고요. 다음 타기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한을 말아. 요 타기황행은 이 앵자가 꾀꼬리 앵자예요. 그래서 꾀꼬리가, 노란 꾀꼬리가 나무 위에서 울고 있어서 타악이 나무를 탕 쳐갖고 새를 쫓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교지상의 한을 말아. 막교지상은 이 가지지자니까 나무 위에 뭔가가 앉지 못하도록 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무 위에 새가 앉으면 쫓는 건가? 이게 뭐냐면 김창서라는 사람이 지은 춘원이라고 하는 한시가 있어요. 그 춘원이라는 한시의 내용을 차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얽힌 이야기는 한 여자가 이제 남편이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에 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서 너무 이제 막 보고 싶고 그립고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 때문에 미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모르겠다, 이걸 잊으려면 잠이나 잡아야겠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꾀꼬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꾀꼬리를 쫓아버리려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저 나무를 쳐서 좀 쫓아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약간 봄의 모습 때 꾀꼬리가 울고 그런 게 문득 떠올랐나 봐요. 뭔가 논리적인 게 딱 어울리는 것 같진 않지만 그냥 봄의 풍경 중에 하나를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 황금 같은 저 꾀꼬리, 요 앵이죠. 황금 갑옷을 떨쳐 입고, 그럼 아마 요거는 꾀꼬리의 그 깃털을 비유한 말 같고요. 그 다음에 세류형의 넘노는들. 이 세류형이란 단어도 사실은 그 한나라 문제와 연결된 일종의 고사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류영이라고 하는 여기가 그 진영인가 봐요. 어떤 진영이 있었는데 원래 세류영은 그 버드나무 가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어떠한 그 군대 진영 속에서 한나라 문제가 찾아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 막 그 장군님이 오시면 막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막 충성, 이제 어떤 이런 뭐 경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느라고 한나라 문제가 찾아왔는데 뭐 인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있나 봐요. 그러한 이야기와 연결된 소재가 바로 세류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따왔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고사를 인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 정도? 네. 어쨌든 병력 같은 우는 소리, 아마 꾀꼬리 우는 소리겠죠? 깊이 든 잠을 다 깨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봄날에 뭔가 좀 잠을 자보려고 하는데 새들이 울어서 잠을 깨우는 뭐 이러한 풍경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있는 이 봄, 자연 속에서의 뭔가 봄에 대한 풍경을 묘사한 거라 볼 수 있으니까 이 비에 관한 것도 자연 속의 흥취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음에 C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산절로, 수절로 하니 선생님이 지금 하얀색 네모쳐놓은 부분 여러분 보여요? 그러니까 하얀색 네모쳐놓은 부분이 뭐냐면 일종의 잘 보면 눈치챘겠지만 다른 데에서 뭔가를 따온 일종의 차용한 구절을 선생님이 네모를 쳐놨구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챘겠죠? 자,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디냐면 봐요. 요런 시가 있어요. 이게 송시열의 시조거든요. 송시열의 시조 중에 청산도 절로, 녹수도 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그 중에 절로 난 이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 완전 똑같죠. 그죠? 뭐 이 정도면 그냥 갖다 쓴 거라 볼 수 있는 일종의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조를 차용한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양반층의 언어를 차용했다. 뭐 빌려왔다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요 부분의 내용 자체는 뭐냐면 그냥 자연 속에서 늙어가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늙음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과 동화된 삶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저절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걸 비유한 건데요. 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밑에 쪽에 있어요. 화려장대의 고운 여자. 이 여자는 이제 기생들이죠. 맨날 화장품을 꾸미는, 얼굴을 꾸미는 여자들을 보통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생들아,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야, 지금 예쁜 거 같니? 자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3월 피려니와, 여기 나오네요. 자, 이 꽃은 명춘 3월, 3월만 되면 늘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되면 꽃이 파릇파릇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매년 피는 거니까 뭐 영원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고 다시 피는 거긴 하지만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와 같은 초로 인생, 자, 이때 로자가 이슬 로자거든요. 여러분, 이슬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화자는 곧 인간이죠. 근데 인간은 유한하다. 금방 사라진다. 유한성, 다른 말로 순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가져왔냐? 꽃은 매년 피지만 나와 같은 이러한 인생들은 한번 끔찍 죽으면 갱생이 어렵다. 다시는 태어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이 꽃은 영원성, 영원히 반복되는 거니까 꽃의 영원성이니까 얘는 자연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아, 그러면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대조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 자연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유한하다. 그럼 인간이 유한하다면 자연을 보며 야, 인간의 생이라는 게 참 거시기하네. 참 인생이 참 무상하네.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 파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인생 무상에 해당하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D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낙양성 심리허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낙양성 심리허예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민요거든요, 민요. 그래서 요 구절은 우리가 민요를 차용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을 많이 좀 따왔죠. 근데 요 민요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인생 무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라는 게 뭐 이렇게 풍경을 보고 막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인생 무상을 느꼈어. 인생 무상을 얘기한 그 민요가 떠오르네? 낙양성 심리허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꾀꼬리를 봤는데 꾀꼬리 하니까 뭔가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타기황행 막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뭐 거의 의식의 흐름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약간 논리적으로 왜 이거 다음 이게 나오지? 이런 게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쓴 거니까 그런 게 이렇게 약간 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작가의 특징이에요. 자, 인생무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웅우골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 있었냐. 그러니까 수많은 영웅우골 있었고 수많은 절대가인이 있었겠죠. 근데 통일을 청하했던 이런 진시황조차도 그럼 옛날 이야기를 가져온 거니까 고사를 인용한 파트라 볼 수 있겠고요. 아방궁을 사랑 삼고 아방궁은 진시황이 만들었던 그 정말 쾌락의 최고 장소 우리가 아방궁이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쾌락의 장소를 사랑으로 삼고 삼천궁녀를 시위 거느리고 몇만 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로장생을 꿈꿨던 대표적인 왕이 진시황이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자 하면서 뭐 했냐? 만리장성을 쌓고 기천만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 쌓고 기천만 살았다는 이 부분은 어디 나오냐면 박인노라는 유명한 사람이 지은 선상탄의 구절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양반의 어떤 그 뭐랄까 나름대로 상류층 언어를 떠올린 어쨌든 이런 구절을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니? 사구평대 저문날에 여산청초 여산에서 청초 하나의 풀 아래 묻혔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산청초란 말이 그냥 여산에 묻혔는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꿈꾸고 정말 대단한 것들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요거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냥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D도 마찬가지로 인생 무상에 가는 걸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A, B는 요거, C, D는 요거구나. 그럼 마지막 E는 누가 뭐래도 유흥권유로 가지 않을까요? 가보죠. 이러한 영웅들을 사후 유명되려니와 여러분 영웅들 아까 선생님 처음에 포인트 잡아드릴 때 영웅들과 초로 인생이 또 비교되는 게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러한 영웅들을 사후 유명, 죽으면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인정받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뿌듯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나와 같은 초로 인생은 한 번 끔쩍 죽어주면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영웅들은 죽어서 유명해. 그럼 그거에 반대니까 나는 죽으면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데? 한 번 죽잖아요? 칠성포. 여러분 책의 칠성포가 뭐 끈으로 묶는 삼배. 뭐 대단한 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끈이에요. 그런 걸로 묶어요. 내 시체를. 그리고 소방상 대돌 위에. 소방상은 작은 수레, 작은 상여예요. 그 작은 상여에 내 시체를 담아요. 그리고 두려시 메고 갈 때 한 모퉁이 돌아가니.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곳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 한 구석지에 묻혀요. 그리고 구준비. 내가 죽었다고 그냥 하늘에 또 비투까지 내려요. 뭔가 슬픈 일이 있는데 구준비가 내리면 일종의 좀 쓸쓸함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리고 무주공산. 공산은 비어있는 산이잖아요. 산이 비어있으면 뭔가 공허함을 느끼겠죠? 이 공허함 역시도 쓸쓸함의 정서와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쓸쓸할 뿐이라는 거예요.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두견새. 우리가 두견새는 접동새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 두견새는 뭔가 슬픔 혹은 쓸쓸함 혹은 그리움 같은 걸 환기시킨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두견새가 울 뿐이다.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 막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추모해주고 슬퍼해주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웅들은 죽으면 되게 다들 막 슬퍼해줘. 근데 내가 죽으면 그냥 새나 울고 비는 내리고 작은 상여에 매여서 구석지 어딘가에 묻히는 그런 그냥 뭐 딱히 뭐 대단할 거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뭐 죽은 다음에 그저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그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산은 요요하고 물은 쾅쾅 이것이 낙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인생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기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요런 일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하겠니? 뭐뭐하리 리랴가고 하면 물어보는 서리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리랴가고가 고전 시간에 나오게 되면 되게 의문형 어미로 쓰이는데 진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대개는 서리법인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니 놀고 무엇하리는 뭐예요? 놀아 보자라는 거죠. 근데 야, 안 놀고 어떡하겠어? 그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야. 이런데 이러지 않니?
그러니까 일종의 서리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유도하는 유도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노류장화. 노류장화는 길에 핀 꽃인데 길거리에 핀 꽃은 아무나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꽃은 옛날 고전시가에서 여성을 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성 중에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꽃, 아무나 취할 수 있는 여성, 그건 이제 기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생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기생과 함께 놀았으니까 뭐 놀러 갈 때도 기생들 옆에 끼고 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기생들과 함께 마음대로 놀아보자, 놀아보세요라는 얘기는 함께 놀아보자라는 거니까 일종의 청유형 어미로 볼 수 있겠네요. 요게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유흥 권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결국 이거예요. 야, 자연 속이 너무나 멋있지 않니? 자연 짱인 것 같아. 근데 인생은 참 무상하다? 그러니까 놀아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은 꼭이에요. 아하, 여기서 한번 또 선생님이 좀 갈라놨었네. 뭐 설명 다 했으니까 넘어가 되겠죠? 자, 주제예요. 인생 무상과 더불어서 삶의 유흥을 권유하는 노래다. 인생 무상이라는 것들은 중간에 나왔었고, 물론 이 아기는 이제 그 자연 속의 흠치 노래한 부분도 있었죠. 다음 두 번째 특징. 다양한 고사와 식구 차용했다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상류층의 언어를 이용했다라는 거 얘기하는 알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 하나 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연은 뭐였냐면 아까 영원성에 대한 얘기였고 인간은 유한하다. 요 얘기였죠. 그래서 인생무상 얘기할 때 썼던 거 약간 그 자연스의 흥취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인생무상 쪽으로 이어지기 위한 전초 작업이겠죠.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한 존재는 죽은 후에 사후에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화장 어땠죠? 사후에 그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초로 인생, 이슬과 같은 인생, 한 번 가면 끝인 인생, 뭐 이런 거, 보잘것없는 인생. 그래서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둬야겠고요. 다음, 색채 대비는 아까 첫 번째 부분에 많이 나왔죠. 의인화에 대한 것들은 아까 어디 있었어요? 의인화? 그러니까 이것도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막 사물들이 어땠더라? 사물들이 아까 뭘 즐기고 자랑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죠. 다음, 자연스러움치, 인생무상, 유흥권유는 이 3단 구성 얘기했었고요. 다음, 여섯 번째, 음성상징어. 아까 요요쾅쾅. 여기 있던 거구나. 이거. 요요쾅쾅. 그죠? 음성상징어는 되게 뭘 주죠? 진짜 내 눈앞에 자연이 펼쳐진 듯한 생동감을 주는 거. 마지막 설의법은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라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감 유도를 통해서 그렇게 놀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어구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이런 작가의 특성상 잘 읽히지가 않아요. 왜? 멋있는 거 갖다 쓴다 치고 자꾸 한자어를 갖다 쓰니까. 그래서 그런 한자어들만 해석할 수 있으면 사실 작가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아무것도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 본문을 뽑아서 이걸 여러분 혼자서 읽으면서 요런 뜻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우리 소춘향가라고 하는 이 영산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작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당시 유명했던 그 12작가라고 해요. 12개의 작가 중에 이제 하나를 본 거거든요. 잠시 후에 나머지 작가를 보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소춘향가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